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늘 통일 이후 남북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하는 금융 강좌를 맡은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은행의 연구원인 경제연구원의 북한경제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연구원에는 이제 북한경제연구실 이외에 4개의 연구실이 더 있습니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그리고 금융통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이 있는데, 이 연구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에 거의 한 2,000명 넘는 직원분들께서 대부분은 남한 경제를 주로 모니터링 하시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7명만 북한 경제를 저희 한국은행 전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북한 경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이제 북한 경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수행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통합인데요. 이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두 나라가 합쳐진다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를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제 남한과 북한은 같은 화폐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실제로 어떤 화폐를 도안하느냐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의 화폐를 몇 대 몇으로 교환을 해야 하느냐 뭐 이런 임무까지 그리고 실제로 화폐를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화폐를 교환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화폐를 교환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동원할 것인가 뭐 이런 임무까지 저희가 경제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통합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통일이 임박해 와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화폐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몇 대 몇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이 되기 이전에 북한 경제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북한 화폐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북한 사람들은 북한 원화도 쓰지만 뭐 달러나 위안화는 어느 정도로 통용이 되어 있는지 북한 내의 외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부문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북한 경제에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공식 부문의 확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뭐 텔레비전이나 또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소식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북한이 원래는 계획 경제이지만 90년에 큰 경제 위기를 겪고 배급 제도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고 그 이후에 원래는 계획 경제지만 시장 거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부분인 계획 경제와 그리고 이런 비공식 부분인 시장 경제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또 전체 경제에서 이런 시장 경제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요. 또는 이제 북한의 무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 전체 무역의 한 90%를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라든지 또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북한이 그 2차례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래서 이제 3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면서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북한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감소했는데 이런 제재로 인한 무역 규모의 감소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뭐 북한의 산업 구조는 어떤지, 산업 간 연관관계는 어떤지도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부분, 시장에서의 물가는 이제 계획 부분에서의 물가와 달리 이제 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의 물가 변동 추이가 북한 경제 어떤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의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 이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인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구는 가장 이제 쉽게는 노동력을 양적인 측면에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생산 요소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노동 시간이라든지 또는 노동자의 수, 이런 것들이 양적인 측면의 노동력의 지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고령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인구의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서 우리가 한 15세에서 64세 연령대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기본적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 경제가 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라는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노동력의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노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노동력과 직결되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닌 다른 인구들은 이제 부양 인구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부양 인구의 규모는 다시 통일이 된 이후에는 통일 비용과 연관이 됩니다. 이런 부양 인구들을 한테 들어가기 위한 어떤 복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통일 비용 시산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제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이제 남북한 경제 통합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통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은 대부분은 이제 통일 비용의 규모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통일 비용의 대부분을 남한 경제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의 이제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요. 저희 한국은행은 그 북한의 GDP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대부분의 그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경제 통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 GDP 통계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기관이 관찰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GDP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6년 기준, 재작년이죠.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주의 나이는 146만 원으로 한국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통합이 되면 남북한의 소득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어떤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21.7%이고 광업의 비중이 12.6%로 1차 산업의 비중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그 저소득 국가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부가가치가 이런 1차 산업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59.3%가 이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이제 전형적인 선진국형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산업 구조가 매우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통합이 된다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합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통일 직후에 통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경제가,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이용한 남북 경협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성공업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개성공업지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달성하는 그런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사례였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한 5만여 명 정도 개성공업지구에서 실제로 일을 했고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동한 그 기업들이 많은 매출을 올리기도 한 어떤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성공업지구의 형태가 많이 확대되면 통일 이전에 그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협력 형태가 확대된다면 북한의 측면에서도 좋고 남한의 측면에서 좋은 서로 윈윈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게 이제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식이 그런 통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만드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인구 구조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를 부분적으로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합계 출산율하고 유소년 인구 비중은 남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그런 연령별 인구 구조가 남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 현재 1.94명 정도로 대체 출산율인 2.1명보다는 낮지만 남한보다는 높습니다. 남한의 지금 출산율은 1.3명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남한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높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0세에서 14세 사이의 인구를 말합니다.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 인구 구조를 갖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어떤 노동력이 풍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서독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는 남한이 상대적으로 북한이 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북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 통일을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강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파트는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먼저 좀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인구에 대한 전망, 미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사건은 인구학적인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감안해서 남북한 인구를 추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추계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남한과 북한의 인구 변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를 북한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그리고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비교해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인구 문제, 북한이 체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 성장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이 되는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출산율과 기대 여명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이후에 발생한 인구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파트는 만약에 우리가 통일 이후에 독일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겪는다면 남북한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령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인구학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독일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를 도입하죠. 시나리오를 몇 개 도입해서 독일과 비슷한 어떤 변화를 겪을 경우에 인구학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서 주로 이용하게 될 통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GDP 통계도 한국은행하고 유엔이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통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통계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 중에서 인구 통계는 비교적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든 인구 통계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등록 통계입니다. 이 국민등록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등록 제도에 기반한 등록 통계입니다. 북한의 국민증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북한의 국민증 제도는 우리나라의 뭐랑 비슷할까요? 국민등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에 기반한 등록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뭐 하러 가죠? 출생신고하러 가시죠. 그러면 한국에 이제 사람이 하나 태어나서 인구가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사망 신고를 하러 가면 그 사망한 변화가 인구에 잡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가실 일이 이사를 가시면 이전을 했다라는 것들을 또 등록을 하죠.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출생, 사망, 이주라고 하는 것들이 등록 통계로 잡힙니다. 또는 이민이 갈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 인구에서 이제 빠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구를 출생, 사망, 이주로 잡히는 등록 통계가 있는데 북한의 국민등록 통계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등록 통계의 일종이고 이 북한의 국민등록 통계는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정부 수립 이후 1947년부터 북한이 자체적으로 보유해 오다가 이 국민등록 통계가 1980년대 말, 89년 정도에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국민등록 통계를 그 국제기구에 제출한 건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이 북한 내에서 인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등록 통계는 연도별로 시계열 통계 형태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또 하나의 통계는 인구 센서스 통계입니다. 인구 센서스는 우리가 인구 일제 조사 통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구 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5년마다 한 번씩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뭐 5년이면 5년 뭐 이렇게 시기를 두고 하는 통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국민등록 통계와 차이가 있지만 인구 센서스 통계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조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가정 경제 형태라든지 또는 뭐 도농별로 거주 형태가 어떤지, 몇 평집에 사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지역별로 그런 기본적인 인구에 관련된 성별 구조라든지 연령별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인구 일제조사, 인구 센서스 통계입니다. 이 인구 일제조사 통계는 유엔 인구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중앙통계국이 작성한 통계입니다.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일제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북협력기금에서 유엔 인구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서 이제 조선중앙통계국이 내부 어떤 인구 조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서 이 인구 일제조사 결과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북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통계청에 가면 북한 통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북한 통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이 생산하는 서비스,
통계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북한 관련 통계, 저희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뭐 GDP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한국은행의 북한 GDP 추정치는 뭐 에코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경제통계 시스템에서도 그 통계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작성한 두 가지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추정하고 추계하는데요. 인구 통계에 관련돼서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인구를 좀 보정해서 만드는 작업을 추정이라고 하고요. 현 시점에서 미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추정하는 작업을 추계라고 합니다. 인구 통계 관련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변할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출산율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기대여명이 어떻게 증가해 왔는지에 대한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지, 또는 기대여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가정을 도입해서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 시나리오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추계를 하는데, 이런 북한에 대한 인구 추계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통계를 추정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UN 인구 전망이 각각 북한의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구에 대한 추정치와 추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통계청의 자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할 때는 좀 유의미한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북한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어서 UN 인구 전망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북한 인구도 비교하고, 북한의 인구를 또 다른 나라, 선진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인구 구조가 다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총인구가 이렇게 변해 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총인구가 이렇게 변해 왔는데요. 1950년부터 2015년까지, 자, 총인구, 이 선 그래프는 인구의 증가율이고요. 막대 그래프는 총인구 규모입니다. 1950년에 북한 인구는 1000만 명 정도였고요. 남한 인구는 1900만 정도였습니다. 2900만 정도죠. 북한 인구가 당시에도 남한 인구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어제 그 3.1절 그 행사에서 독립선언문 낭독했잖아요. 어제 그 독립선언문 낭독하는데 2000만 민중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 정도였나 봐요.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시기에. 그런데 1950년에는 2900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었나 봅니다. 북한의 인구가 남한 인구의 당시 절반 정도였고요. 총 인구 증가율을 보시면 어떤 흐름인가요? 인구 증가율이 전후에 높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이렇게 총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전쟁 직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고, 이런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죠. 북한은 1950년에 인구 증가율이 어떤가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주로 전쟁 중에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인구 이동의 방향이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의 인구는 감소하는 영향을 보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인구 이동 때문에. 그리고 전후에 남한과 북한이 모두 베이비 붐을 겪었지만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총 인구 증가율이 남한이 더 높은 거고요. 인구 증가율이 높다가 언제쯤 크게 꺾이나요? 쭉 낮아지다가 특히 70년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남한과 북한 모두 출산율을 좀 억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남한은 70년대 초반, 북한은 그것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하죠. 자녀 수를 이제 정책적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줄이는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 같은 경우는 85년에 1.19%를 총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90년에는 1% 미만으로 총인구 증가율이 떨어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에도 1.5%의 총인구 증가율을 보이지만 95년에 좀 많이 하락하는데요. 이제 북한이 95년부터 3년 동안 큰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를 쭉 길게 보면 요 시기는 남북한 이제 체제 경쟁을 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성장률이 남북한 모두 약간 같이 올라가다가 80년을 전후해서 남한이 이제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90년에 구사회주의권이 거의 다 붕괴합니다. 그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겪으면서 기존의 북한은 특히 무역 관계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만 했어요. 네, 뭐 우리가 코메콘 또는 CMEA라고 해서 그 사회주의권 내에서 분업을 하는, 국제 분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달러 결제의 비중도 높지 않고, 외화 결제의 비중도 높지 않고, 북한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더라도 소련의 그 화폐인 루블화의 결제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무역 거래가 경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좀 바터 무역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체제 전환을 하고 이제 경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무역의 대가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역 규모가 굉장히 이때 줄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그 어떤 대외적인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기상 여건까지 악화되어서 95년부터 97년까지 농업 부분이 굉장히 침체되면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때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초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북한의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총인구 증가율이 1% 아래로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구는 북한이 2,500만 명, 남한이 5천만 명 정도로 남북한을 모두 합하면 7,500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한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 형태로 지금까지 변해왔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연령별로 지금 15년 기준으로 그 남북한 인구의 그 구조를 비교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인구는 연령별로 0세에서 14세까지 인구를 말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말합니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15년 기준으로는 더 높은 상태입니다. 15년이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은 시점이었어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정점을 찍고 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5년부터는. 그리고 고령 인구 비중이 남한 같은 경우는 15년에는 13.1%였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그 나라의 그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 이제 고령화의 진행 추세를 나타내는 척도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고령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고령 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섰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도 고령 인구의 비중이 15년 기준으로는 9.5%로 북한도 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도 고령화가 좀 진전되어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남한보다 낮고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남한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더 세월이 흐를수록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유소년 인구들이 어디로 편입될까요?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죠. 그래서 남한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앞으로 더 낮아지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율이 북한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유소년 인구의 비중도 남한보다 높을 거고, 이 유소년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남한보다는 노동력이 풍부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을 그 연도별로 비교한 그 그림인데요. 푸른색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이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이 푸른색 점선이 세계 평균입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변하는 추세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70년에서 9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9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정점에 비교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5년, 북한은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노동이 가능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연령대 인구의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한 2030년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선진국보다는 높은 그 정도를 유지하지만 2030년, 2025년 정도가 지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때 이후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떨어지긴 하지만 남한보다는 급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역으로 말하면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그 변화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이나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70년에서 90년, 한 20년에 걸쳐서 한 55%에서 70%까지 15%포인트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공통된 패턴이거든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이런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기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게를 보면 그 가게에서 아이나 노인의 비율보다는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게의 소득이 부양을 받는 사람보다는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 가게의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나라도 한 국민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부양을 받는 인구들은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인구들이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들은 경제 활동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구니까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에 인구학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인구 보너스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도 70년대부터의 이런 초고속 성장도 인구 구조 변화, 어떤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부양 인구를 줄이고 그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이러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2020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태예요. 한 국민 경제에서 노동을 공급할 사람이 아주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저출산이 계속이 되면 생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만, 부양을 받아야 될 사람들만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그런 고령화 문제를 우려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예, 이런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가 이런 저출산율 때문인데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임기 여성의 어떤 그 자녀 수인데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 수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지금 푸른색이 남한, 노란색이 북한인데요. 아까 총인구 증가율 생각나시죠? 우리 남한의 총인구 증가율이 북한보다 굉장히 높았는데 출산율도 더 높습니다. 전후에 6명, 합계 출산율이 5명에서 6명까지 높아졌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요. 북한도
뭐 한 4명에서 5명까지 높았다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70년대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출산율 억제 영향으로 특히 이제 80년대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표어를 이제 정부가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산율의 측면에서는 그 합계 출산율이 2.1명인 경우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만약에 2.1명이면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씩 낳으면 그 인구가 계속 쭉 유지가 되겠죠. 한 나라의 인구가 자녀 수가 2명이면 평균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왜 2.1명이냐면 그 유소년기에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2.1명인 경우에는 보통 그 총 인구의 규모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출산율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는 감소하게 됩니다. 총 인구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사이 5년의 그 합계 출산율이 1.39명으로 북한의 1.94명에 비해서 매우 낮고, 그리고 선진국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선진국보다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5년 이후의 합계 출산율 추이는 앞으로의 예상치입니다. 우리가 인구를 추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도입해서 가정을 하는데요. 중위 출산율 수준을 가정을 한 출산율 변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선진국보다 굉장히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수준의 수렴에 갈 거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미래는 예상을 한 거고요. 이건 더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시면 북한도 지금 1.94명으로 대체 출산율보다는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이 상태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 인구가 감소하는 그 결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또 세계 평균보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북한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감안하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변화 추세는 이렇고요. 이건 이제 고령 인구의 비중의 변화 추세입니다. 이제 이 오렌지색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변화 추세고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선진국의 변화보다는 고령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이후는 예상치이긴 한데, 굉장히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북한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도 봤듯이 합계 출산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세계 평균보다도 고령화가 더 빨리 올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이렇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인구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남한보다는 낮은 상태로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대 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기대 여명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영세의 인구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예측한 건데요. 보통 기대 여명의 변화 추세를 보면 지금 남한 같은 경우는 70년 이후로 푸른색이 지금 남한인데요. 쭉 기대 여명이 증가해서 지금 83세 정도로 지금 일본의 기대 여명에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기대 여명이 90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죠. 남한이나 북한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90년 이후에 북한의 기대 여명이
69세, 거의 70세 정도에서 64.5세로 급락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식량난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과 사망자가 그 식량난의 영향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기대 여명이 거의 5.4세 정도 하락하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추세를 가다가 이런 그 인구학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데 거의 지금 2015년 정도에 와서 71.7세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 정도 기대 여명이 다시 70세 정도로 수렴하는데 그 식량난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 15년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지금 기대 여명 격차가 남한이 83세, 북한이 71.7세니까 거의 12세 정도의 기대 여명 격차가 나거든요. 우리보다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 짧기 때문에 고령 인구 비중이 낮은 상태로 증가하는 겁니다. 기대 여명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렇게 기대 여명이 수렴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도 지금 중국이 67.8세 정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세 정도 낮은 상태로 기대 여명이 지금 상태대로 쭉 간다면 이렇게 이제 기대 여명 격차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남북한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통일 이전의 이슈라고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제 통일 이전에 다른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할 텐데 이런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을까와 관련되는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성장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연관되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 보너스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로는 이제 1차 인구 배당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농촌 농업사회에서 도시 산업사회로 이행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7, 80년대 겪었듯이 또 농촌에서 대가족이 살다가 도시로 가죠.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핵가족 형태가 되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된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그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죠.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또 출산율이 낮아지고 또 기대 여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그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 여명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많아지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이 요소를 인구 배당 효과, 1차 인구 배당 효과라고 합니다. 1차가 있다는 거는 2차도 있다는 얘기겠죠. 2차 인구 배당 효과는 개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제 기대 여명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은퇴자들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진 자산들로 투자를 하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2차 인구 배당 효과라고 하고요. 이런 2차 인구 배당 효과는 이런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인 이슈이고 개도국에서는 주로 1차 인구 배당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동아시아의 이런 빠른 경제 성장도 이런 인구 보너스 효과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많고요. 북한도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려면 지금의 어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산업을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어떤 그 발전 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해외에 많이 파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 가공 무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노동을 많이 쓰는 개성공업지구에 들어간 그 기업들도 대부분 이런 노동 집약적인 그런 의류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저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그 대신에 이제 개성공업지구를 선택해서 들어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은 현재 이런 저임금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해서 그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할 것인가를 좀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출산율도 대체 출산율 아래로 떨어졌고 우리보다는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지금 정점에 있다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는 노동이 풍부한 국가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북한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수식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인구 배당 효과는 이제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 간단한 굉장히 간단한 식이잖아요. 분모가 인구, 분자가 GDP입니다. 그러면 GDP를 인구로 나누면 이게 1인당 GDP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GDP를 그 분자 분모에 그 취업자 수와 생산 가능 인구를 모두 넣으면 이건 다 그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1인당 GDP를 3개 항의 곱으로 나타내면 제일 첫 번째 파트는 취업자 분의 GDP니까 취업자 1인당 GDP가 되겠죠. 그죠? 취업자 1인당 GDP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죠? 노동 생산성이죠. 그리고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수.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고용률 같은 정도가 되겠죠. 그죠? 생산 가능, 물론 뭐 엄밀하게 말하면 뭐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가 고용률이 되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연령대 인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텀이 총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니까 이게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변해서 이 증가분이 1인당 GDP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이 관계를 보는 것을 우리가 1차 인구 배당 효과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인구 배당 효과는 1인당 GDP 증가율이 있으면 요 텀의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비슷한 국가들, 아시아 국가이면서 구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지금 체제 전환을 한 국가들의 비교, 인구 배당 효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 베트남을 좀 비교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북한도 앞으로 변화를 시도하겠죠. 개혁 개방을 시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체제 전환 국가들이 그 개혁 개방을 한 형태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그런 그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그 이행 방식은 이제 급진적인 체제 전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정치 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형태의 체제 전환을 겪었고 중국과 베트남은 어떤 형태인가요? 기존의 그 공산당 정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점진적인 형태의 체제 전환을 시도한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앞으로 만약에 변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개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북한과 이제 체제 전환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이 두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산식으로 나타내 보면 기간이 이제 92년에서 2012년 사이에 보면 노란 텀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의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이 막대 전체 그래프가 높을수록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의미고요. 지금 9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6%,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기여를 보면 대부분은 뭔가요? 10% 중에 9.27%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입니다. 취업자 1인당 GDP가 증가한 기여율이지만 나머지 이제 노란 부분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 보면 전체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 퍼센트로 보면 베트남이 6%의 경제 성장률 중에 16.9%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여이고요.
베트남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2%, 북한은 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시기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었거든요. 약간 아까 보시면 정점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형태로 변하고 북한은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로 90년에서 2020년 사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총인구 비중이 90년에 이미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누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92년에서 12년 사이 같은 시기에 이 세 나라의 그 성장률에 대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비교한 거고요.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개혁 개방을 비교적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978년에 점진적인 개혁 개방, 농업 부분에서 시작된 그 개혁 개방을 시작했고, 베트남도 86년에 도이모이 개혁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시장을 인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이런 개혁 개방을 폈는데, 이 두 나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혁 개방을 했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한 55%, 57%였기 때문에 보통 한 70%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주로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형태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짓고 이런 형태의 발전 전략을 편 것이고, 이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거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개혁 개방의 시도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도 2002년에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해서 2002년이면 누가 집권하던 시기인가요?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북한도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장 거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나름의 개방 정책도 폈습니다. 2002년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제한적인 남한의 투자를 받는 이런 개방 정책을 폈는데요. 이미 북한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진 시점에 이런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충분한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더 늦게 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더 낮아진 다음에 이런 개혁 개방을 시도한다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그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 개혁 개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 시점까지의 변화와 체제 전환의 측면에서 인구학적인 어떤 기여를 평가했는데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인구가 그냥 변할 때 이 인구를 단순히 통합한다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까를 보면 인구를 단순히 통합하게 되면 지금은 만약에 2015년 기준으로 남북한 인구를 단순 통합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직후에는 약간 하락하지만 2020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북한의 유소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유소년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는 시점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남한만을 고려한 경우보다는 높아지고, 반대로 고령 인구의 측면에서는 고령화 수준이 더 완화되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측, 이제 통일로 인해서 어떤 출산율의 변화나 기대 여명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단순한 형태로 합쳐질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고령화 수준이 완화는 되는데, 고령화의 속도의 측면에서는 우리 남한이 지금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요.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합칠 경우에는 2031년에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의 전망은 어떤가요?
2026년, 남한만 있을 경우는 2026년인데 남북한이 합쳐지면 2031년 고령화 수준이 많이 완화된다고는, 고령화 속도가 많이 완화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우리보다는 더디지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인구가 통합된다고 해서 고령화 속도가 아주 지연되진 않지만 고령화의 수준은 다시 좀 완화되는 형태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우려되는 것은 통일이 되면 인구학적인 어떤 변수, 출산율이나 기대 여명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독일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 이제 90년에 통일이 되었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3가지의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내부 이주입니다.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독 지역 내에서도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요. 동독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다시 도시화가 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인구 이주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런 인구 이주의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독 지역보다는 동독 지역에서 이런 변화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 여명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독 지역의 기대 여명이 통일 당시에는 동독 지역의 기대 여명이 서독 지역보다 낮았는데 이게 동독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대 여명이 수렴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아까 우리 남북한은 기대 여명이 12세 정도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기대 여명이 통일 이후에 북한의 기대 여명이 남한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인구 이주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인구 이주이고요. 통일 이후에 서독에서도 동독으로 많이 갔겠죠. 기업을 새로 지으러 고용주들이 갔을 수도 있고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러 인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그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이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의 순유출 마이너스, 그러니까 동독의 인구는 굉장히 감소하는 형태의 인구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이주가 2015년 통일 이후 한 25년이 지나면서 인구 이동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동서독 간 소득 격차가 처음에는 한 동독의 소득이 서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거의 한 70%, 취업자 1인당 GDP로는 77%, 1인당 GDP로는 66% 정도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런 인구 이주가 점차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이주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하게 되면서 동독 지역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주한 그 이주자들의 연령과 성별 특성을 보면 주로 15세에서 25세, 25세에서 30세인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그 가입 연령대에 있는 남녀들이 서독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한 거죠. 그리고 남자의 비중보다는 여자의 비중이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 취업이나 또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그런 이동이 많다 보니 이것들이 동독 지역의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또는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혼란, 실업 또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동독 주민들이 상대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복지 시스템이 괜찮았다가 출산이나 보육 환경들이 괜찮았다가 이제 그 통일이 되면서 오히려 이런 보육 여건들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이 저하하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주자들의 이런 연령적인 특성, 성별 특성에 따라서 출산율이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계 출산율의 변화인데요. 통일 이후 지금까지 2015년까지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원래 1.5명 정도였다가 통일 직후 3년 만에 0.8명 정도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출산율 충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출산율이 회복되는데 한 2008년경에 와서 서독 지역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서독 지역보다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인가 봐요. 동독이 아직 동독 지역이 서독 지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더 높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합계 출산율 변화 패턴은 이런 변화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출산율 충격을 겪은 것은 동독 지역만 겪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체제 전환을 겪은 그런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행 직후에 출산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좌측에 있는 것들이 이제 OECD 국가들의 89년과 95년의 합계 출산율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들이 숫자가 그 체제 이행국들의 그 합계 출산율입니다. 보시면 약간 저하되긴 했지만 거의 한 5, 6년 사이에 크게 변화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 한 0.1명 정도 오히려 덴마크는 늘었고요. 0.2명 정도 줄었는데 체제 이행국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0.7명, 그죠? 에스토니아 0.6명, 굉장히 출산율 충격을 공통적으로 겪었습니다. 그 구사회주의 체제 이행국들은. 그런데 독일이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체제 이행국들은 체제 이행을 하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의 한 30% GDP가 줄기도 했고요. 소득이 줄고 실업이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인데 동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일 이후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충격을 겪은 거죠. 구사회주의 국가였다는 건 같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는 그런 요인인데 동독 같은 경우는 서독으로의 이주가 다른 이행국들이 겪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독 지역의 출산율을 상회하게 된 원인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들이 동독이 초산 연령이 서독 지역에 비해서는 1세 정도 낮고 첫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그리고 서독에 비해서는 아이가 없는 가정의 비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산율이 더 높은 서독에 비해서는 요인이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율이 이렇게 변했고요. 이제 출산율이 수렴하게 된 원인을 보면 이게 이제 연령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그 논문에서 따와서 이게 선명하진 않은데 이게 연령이에요. 보면 14세에서 46세 여성의 연령이고 그 연령대의 평균적인 여기 보면 1년에 여성 1000명의 출산 수입니다. 그죠? 보통 몇 명을 낳았는가 이 정도인데요. 가장 보통 보시면 이게 가장 높이 되어 있는 그래프가 동독의 1988년의 연령별 출산율 그래프고요. 동독 여성들은 보통 22세에서 26세 사이에 가장 출산을 많이 한 거죠. 이런 패턴이 92년에 어떻게 되나요? 반으로 줄죠. 그죠? 22세에서 26세 사이에 낳는 자녀 수가 절반으로 줄다가 이것이 서독 수준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점점 가장 자녀를 많이 낳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뒤로 가는 거죠. 동독 여성들이 통일 전에는 서독 여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가 이제 학업이나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수렴하게 되는 그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수렴하는 어떤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수렴하면서 연령별 출산의 패턴도 비슷해지는 결국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가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대학을 언제 가고 군대를 언제 가고 결혼을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두 나라도 이게 굉장히 달랐다가 유사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출산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 여명, 어느 정도 사느냐의 측면에서도
통일 시점에 동독 지역의 남성은 서독 지역보다 한 3세 정도 기대 여명이 짧았고 여성도 한 2세 정도 낮았는데요. 아니죠. 한 3.9세, 2.9세 정도, 3세 정도 낮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통일 이후에 한 25년이 흐르면서 기대 여명이 수렴했습니다. 동독 여성 같은 경우는 서독 여성의 기대 여명 수준을 수렴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1.3세 정도 기대 여명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도 기대 여명이 증가했는데 동독 지역의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한 거죠. 통일이 되면서 소득 수준도 더 높아지고 또 그런 의료 환경이나 어떤 그런 보건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기대 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출산율, 동독 지역의 통일 이후에 겪은 출산율 충격이나 기대 여명의 수렴 이런 것들이 동독 지역의 고령화를 촉진시킨 한편 그리고 독일 전체의 고령화도 촉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독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91년에는 14%, 서독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서독은 15.3%.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나라는 통일할 때 이미 두 나라 모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수준이 서독보다 낮다가 서독의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동독 지역의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는 서독은 20.5%인데 동독 지역은 24.3%로 동독 지역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동독 지역의 인구학적인 변화가 독일 전체의 고령화를 촉진시킨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서 이민 정책을 굉장히 크게 많이 바꿨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어서 그런 정권 교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그죠? 굉장히 그런 논쟁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양비의 변화를 보시면 이제 고령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값이 다 깨졌군요. 부양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분모이고 분자에 부양 인구가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가 부양비라고 하면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모두 넣을 수도 있고 고령 인구 부양비라고 하면 이제 분자에 고령 인구 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부양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양비가 동독 지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어떤 그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통일 이후에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통일을 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독일과 같은 형태로 통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통일을 경험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에서는 독일이 경험한 인구학적인 변화만을 적용을 해서 통일 이후에 우리 인구가 어떻게 인구 구조가 변할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추계에 쓴 방법은 코호트 요인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인구 추계에 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인구 그룹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구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기대 여명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한 나라에 여성의 수가 있고 그 여성의 출산율이 정해지면 그 전체 인구의 그 인구에서 출산아의 숫자가 예측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늘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야 앞으로 출산아의 수가 어떻게 변할지가 예측이 되겠죠. 인구를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 남한과 북한의 기대 여명과 출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도 구분을 하면 4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인구 균형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음 연도의 인구를 계속 예측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인구 수준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출산아 수를 더하고
사망자 수를 뺀 다음에 이주에 오는 사람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죠. 이런 인구 균형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2020년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하고 이런 출산율이나 사망률이 어떻게 변할 때 전체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주로 도입을 하는데요. 시나리오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이외에 4개의 시나리오를 더 도입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지금 그냥 유엔이 추계한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각각 어떻게 변할 거다. 근데 유엔의 추계는 통일을 고려한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출산율 기대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 네 가지는 통일했을 때 독일이 겪은 변화를 반영을 한 겁니다. 출산율의 충격을 시나리오 1, 2, 3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독일하고 똑같이 급감한 이후에 수렴하고 그 이후에 더 추월하는 북한의 그 출산율이 더 추월하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3, 4에는 기대 여명이 북한의 기대 여명이 지금 남한보다 12세 정도 낮지만 이게 수렴하는 경우를 가정을 했고요. 시나리오 4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통일을 잘해서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혼란이 없어서 북한의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를 고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 따른 출산율 변화입니다. 이게 남한의 출산율은 지금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1.2명, 1.3명으로 낮지만 증가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지금 유엔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1.94명이지만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의 나라들의 출산율 변화를 토대로 한 거예요. 유엔의 전망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최저점을 찍고 출산율이 보통 다시 증가하는 형태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만 전반적인 그 선진국의 패턴을 볼 때 앞으로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전망을 적용을 한 거죠. 이 시나리오 1, 2, 3은 모두 출산율 충격이 독일처럼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이 시나리오 3은 출산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한 거죠. 독일처럼. 또 시나리오 4는 출산율이 충격이 없이 바로 오를 것이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북한 지역의 출산율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에 오히려 하락한 이유가 그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 누렸던 어떤 그 보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에 그 출산율이 하락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계획 경제이긴 하지만 계획 경제가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었고 그런 의료 환경이나 그런 보육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오히려 이런 의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좀 더 출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대 여명이 지금 남성이 67.5세, 여성이 74.5세로 남한의 1988년 수준이거든요. 북한의 기대 여명이. 기대 여명이 서서히 남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22년에 통일을 했을 때 75년이 되면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으로 수렴하는데 드는 시간을 장기간으로 둔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는 통일했을 때 한 3세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25년 걸렸거든요. 수렴하는데. 우리는 12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기대 여명이 수렴하는 기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총인구가 그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를 보시면 지금 이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입니다. 통일하지 않고 남북한 인구 그냥 합쳤을 때의 총인구 변화이고요. 대부분의 시나리오 1, 2, 3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는 총인구가 낮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오죠. 출산율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감소한 만큼 인구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총인구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나리오 1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그 그래프가 시나리오 1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충격도 있고 그리고 기대 여명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을 한 거거든요. 기대 여명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손실이 많다는 의미이니까 총인구 손실이 가장 많고 출산율 충격이 있지만 기대 여명이 서서히 수렴하는 경우는 원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좀 가깝게 갑니다. 그리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시나리오 4에서는 남한의 출산율이나 기대 여명은 지금 현재대로 가더라도 북한의 출산율이 통일 이후에 높아진다면 고위 출산율 수준으로 높아지면 총 인구의 손실 없이 오히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는 총인구가 많아지는 형태로 인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인구의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고령화, 우리의 그 주된 관심사인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이 붉은색의 그래프가 지금 일본의 고령 인구 비중에 대한 예측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고요. 2020년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한 추계치인데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초고령 사회인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지금 고령화 수준이 높진 않지만 점차 이제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그래서 거의 2050년이 지나서 2060년을 좀 지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남한만 고려한 경우. 그런데 남북한 인구가 합쳐지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검은색으로 나타낸 것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인데요. 북한의 인구 구조가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젊기 때문에 통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된다라는 거는 남한과 북한의 이제 삶의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출산율을 갖게 되고 비슷한 기대 여명을 가지게 되면 점차 원래 남한의 어떤 그 패턴으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대 여명 증가나 출산율 충격이 있는 경우에 2080년이 지나면 고령화 수준이 남한의 원래 수준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나리오 4에서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고려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북한이 출산율 충격을 겪지 않고 출산율이 더 높아진다면 인구 손실도 없고 그리고 고령화도 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처럼 굉장히 더 완화하는 형태로 고령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의 변화보다는 남한 인구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그 고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더 클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인구를 통합해도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남한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남한 인구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어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독일은 통일한 이후에 주로 동독 지역의 출산율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만 감안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남북한 인구가 어떻게 변했고 독일은 통일 후에 어떻게 변했고 우리는 통일 후에 어떻게 변할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이슈들에 대한 그냥 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독일식의 통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한의 저출산 문제가 다시 더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의 유엔 전망보다 더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의 전망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도입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우리가 여러 가지 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시사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 사례를 봤지만 우리가 통일 이후에 고령화 문제를 좀 해소하고 인구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에 독일과 같은 출산율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의 이주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 경제적 혼란이 출산율 충격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출산율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통일 초기에 어떤 보육 환경 개선이나 이런 복지 정책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남한의 출산율이 더 충격을 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에 굉장히 그 사회 경제적 혼란이 굉장히 심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출산율까지 더 낮아지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고려한 것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이제 저출산 문제 해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북한의 인구 구조를 감안해서 그 남북 경협 정책이나 또는 향후의 경제 통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한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른 시기이고 이제 남한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노동력이 풍부한 여건이지만 향후에 이제 북한도 고령화가 진전되면 이런 노동집약적인 경제 협력의 효과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고령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개혁 개방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의 방향도 뭐 그 북한의 그런 풍부한 노동력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경제 협력을 좀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미래한다면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보면 전체 한반도의 생산 가능 인구에서 북한 출신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점점 늘어납니다. 북한의 유소년 인구 비중이 더 높고 출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도 약간 그 시선을 돌릴 필요가,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북한의 소득 수준이 올라와서, 무리의 한 3분의 2 정도 돼야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우리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이 많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해서 성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경협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그 인도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료 여건이나 보건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가 가용한 한반도의 경제를 그 경제 활동을 수행할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그 노동력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구학적인 측면에 남북한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 경협의 방향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